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8페이지 피세요. 18페이지. 공시법 아니고 세법입니다. 오늘. 네. 자, 세법, 조세 총론, 조세의 정의 및 구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를 분설하면 뭐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 문구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꼭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첫 줄부터 줄을 긋죠. 이게 줄 긋지 마시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조세.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정의를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는데, 자,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게 대충 뭔지 한번 보고 되면, 조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권자예요. 부가권자. 그래서 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그럼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공공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공과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차이, 이 정도의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세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벌금 또는 벌과금 또는 과태료 이런 것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세는 그 목적이 재정 수요 목적이에요. 재정 수요 충족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재정 수요 충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 수요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관공서 가서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당신들이 말이야. 그죠? 누구도 못 갖고 먹고 사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공요금, 재정 수요 충족, 공무원들의 월급으로도 사용되고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인데 비해서 여러분들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이것도 벌금도 역시 재정 수요 충족의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질서 유지 목적이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질서 유지 목적으로 부과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세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거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조세하고 전기세, 수도세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전기세, 수도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수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조세는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꾸 나한테 세금만 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어떤 4대 의무로서, 국민의 의무로서 납부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한테 국가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내가 그에 반대대한 급부로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수도요금 또는 전기요금 같은 거는 뭐에 해당된다? 반대 급부에 해당되는 대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3개월 정도 안 내면 뭐 나오니까? 단전한다고, 단수한다고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반대급부냐, 반대급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18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 괄호 5번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예, 금전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납.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모든 조세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국세 중에 물납이 인정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물납 인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 중에 물납 인정되는 것은 오로지 상속세가 있고 지방세 중 물납 인정되는 것은 오로지 재산세만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세법 강의 노트 하나 나눴죠? 네? 강의 노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 노트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이 강의 노트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글씨로 적어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맞죠?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뭐 해두세요? 외워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암기용 노트입니다. 암기용 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작성해도 되고 제가 나눠든 것에서 작성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외울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자 국세 중에 물납 인정되는 거 뭐 있다? 상속세. 지방세 중 물납 인정되는 거 재산세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만 여러분들 좀 표현한다면 이때 상속세나 재산세는 근본적으로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다?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재산세는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또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하고 갈 거예요. 한 8가지를 외울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예.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뭐가 있다? 상속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죠? 근데 상속 재산을 내면 뭐 내야 됩니까? 상속세 내야 되겠죠. 네. 고맙긴 한데 아버지가 물려주셔도 부동산을만 물려주지 말고 통장으로 좀 돈으로도 좀 물려주시지 돈은 안 주고 부동산을만 주고 가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야. 그런데 세금은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면 관리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을 억지로라도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상속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무엇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부동산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걸 무슨 납부라고 한다? 물납이라 하는데 이런 물납은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 정도의 개념들 좀 여러분들 정리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래서 물납 인정되는 조세 이렇게 넘어가면 됐고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자 조세의 구분 들어갑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조세의 구분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라고 하고요.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하여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거 보세요. 상속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상속세 국세라고 하는 거 지금 배웠죠. 재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놈이 국세고 이놈이 지방세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물납 인정되는 조세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국세 중 물납 인정되는 조세는 다음 지방세 중 물납 인정되는 조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 1회 시험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국세를 고르시오. 다음 중 지방세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 나올 리가 없지.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다만 이제는 국세나 지방세는 기본으로 깔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 목적세 중 국세인 것은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를 기본적으로 갈라서 그에 따른 문제가 나오는 거지 국세를 고르시오 지방세를 고르시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가 반드시 구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에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20페이지 보통세와 목적세 별표. 보통세와 목적세 별표. 그래서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목적세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세, 자, 뭘 외우셔야 되냐면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크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라고 했는데 세금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특정한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순방을 하고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독일을 갔다 와봤더니 실질적으로 서독하고 동독하고의 경제적 빈부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된 이후, 통일이 된 이후에 그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분명히 통일은 언젠가 될 텐데 그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세를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통일세라는 세금이 만들어진다면 걔는 보통세겠어요? 목적세겠어요? 목적세겠지. 이렇듯 세금을 거둘 때부터 다른 거에 쓸 수 없고 오로지 그 사업에만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하고 목적세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대부분이 보통세야.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다 보통세예요. 아셨죠? 다음의 것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자, 목적세가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교교농입니다. 교교농. 아셨죠?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이렇게 되는 건 지방세 중 목적세가 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백년지대계, 국가의 백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지대계, 국가의 어떤 천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얘가 대표적인 뭐가 된다? 목적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교육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농어촌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교가 하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 그냥 교통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세, 국세 중 목적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교농 있어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냥 줄여서 교통세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얘네가 목적세래요. 아셨죠? 그럼 왜 목적세냐라고 한다면 묻지 마세요. 얘네를 목적세라고 한대요. 얘네들은 그 사업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지방세 중 목적세는 뭐가 있냐면 지역 자원 시설세. 용어 좀 어렵죠? 지역 자원 시설세. 또 하나는 지방 교육세 있어요. 목적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국세 중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아셨죠?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적세 반드시 교교농, 교통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1페이지 문제 보실래요? 봐요.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 지방세 세목 중 이렇게 나오죠. 기본으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깔고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국세 중 또는 지방세 중 보시면 세목 중 목적세 해당되는 것은 지방세 세목 중 목적세 해당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죠? 답은 뭡니까? 4번.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자, 3번. 조세부담 전가에 따른 분류예요. 전가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를 직접세, 전가를 예상한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간접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세요. 간접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삽니다. 영화를 봐요. 그 안에 이미 그 대가 안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로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부가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뭐 해서 받아와서 그걸 부가세라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간접세.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가세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다? 사업자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죠. 이렇듯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세. 그러면 이게 일치할 거라고 예상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간접세다 직접세다라고 하는 건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셔도 안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세 번째 외우셔야 될 거 독립세하고 부가세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독립세하고 부가세도 외우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독립세로서 나오는 세금이 뭐죠? 이런 부동산의 취득의 행위를 대상으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지? 이걸 본세라고 하는데 이거 취득세를 내죠. 맞죠?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좀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취득세는 보통 4%가 나와요. 취득세 4%가 나오는데 이 4% 그러니까 1억짜리를 취득하면 4%니까 400만 원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로 400만 원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독립된 세금을 본세로 해서 나오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부가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세금에 대한 세금이야. 세금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건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거든요. 아셨죠? 이건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솔직히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제도입니다. 아셨죠? 부가세라는 제도는 원래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이익단체들이나 또는 관련된 부서나 그런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부가세라고 하는 제도는 세금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뭐가 붙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취득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세금이 10%가 더 나옵니다. 농특세 10%가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도 붙냐면 지방교육세 20%가 더 나온대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고 이 취득세는 하나의 독립된 세금으로 나오는 반면 취득세액을 대상으로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말을 하게 된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취득을 해서 등기 등을 하게 되면 무슨 세금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등록 면허세를 내는데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면 무슨 세금 내게 됩니까? 역시 지방교육세 20%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방교육세 20%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는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 20%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 지방세거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이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표적인 세목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딱 보니까 이런 독립된 지방세가 나오면 거기에는 무슨 세금이 나온다? 지방교육세 20%가 나온다. 다만 특이하게 취득세라는 지방세 안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뭐가 부과되기도 한다? 농어촌 특별세 10%가 더 부과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더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에는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붙어요.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죠. 아셨죠? 그래서 국세에는 국세인 농특세가 부가세로 붙는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아셨죠?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자 주의 양도소득세에는 자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되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의 10%가 자동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로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의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방자치제예요. 이 이번 지방자치제를 앞으로는 더 강화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자치로서 납세자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10%만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된 과세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을 합니다. 무슨 세로? 독립세로.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별도로 모두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물론 옛날에도 냈어. 하지만 옛날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면 그에 따른 10%였지만 이제는 별도로 뭐가 된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납세자들, 법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이 생긴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옛날에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면 거기서 걸린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국세청만 세무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군구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지. 왜? 지방소득세가 뭐니까? 하나의 독립된 세금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예. 지방세, 종합세까지 포함해서 액수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내고 또 독립세 또 지방자치세 아니라니까. 결론은 똑같다니까. 결론은 100만 원 냈어. 아유, 배시가 지금 살려보니까. 결론은 100만 원하고 10만 원을 같이 내야 돼요. 100만 원 납부서 따로 내고 10만 원 납부서 따로 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지위가 틀려졌어. 지방소득세라는 지위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따라오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독립된 세금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불편하니까 신고는 같이 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세로 지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한 게 있느냐? 우리 납세자로서 변한 게 있어? 없어. 변한 게 없어. 그냥 똑같이 예전대로 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그 위치만 변했고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셨죠? 이제는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없어진 게 아니라 독립된 세금, 독립된 위치로서 독립세로서 승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부가세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근본적으로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20%가 붙죠.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원칙적으로. 다만 추가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농특세 10%가 붙는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양도세는 더 이상 양도세 납부세에게는 더 이상 부가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다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면세에게는 세금 감면세에게는 뭐가 있냐면 농특세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감면세에게는 뭐가 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20%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이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2페이지. 여러분들 적었는데 거기 답이 22페이지 나와 있죠. 오케이? 열심히 적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무사를 딱 개업을 했는데 가장 실수를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실수를 처음 한 게.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몇 년 전에는 양도세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 부응 그런 걸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납세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도세 한 푼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막상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니까 고지서를 주는 거야. 그 고지서가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인 거야. 그러니까 감면을 100% 해준다고 법이 적혀져 있는데 막상 가서 신고하니까 양도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20% 내야 돼. 그러니까 얼르고 뺨 때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80%만 감면한다고 하지. 100%는 감면 다 한다고 해놓고선 몇 프로를?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고 한다는 거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뭐 있다? 독립세와 부가세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은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금 나중에 실무하실 때 양도세를 전달해 줄 양도세 얼마 나온다고 전달해 줘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우리가 양도세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100만 원에 거기에 따른 부가세, 즉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할 때는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게 또 감면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감면된 세금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자, 벌써 30분 지났어. 우리가 30분을 하는 동안 자, 뭐 공부했느냐?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딱 세 가지 공부했어요.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있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목적세 외우셔요. 국세 중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자, 교 뭐예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저 목적세 외우셨어요? 자, 독립대한 세금과 부가세금 관계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기본적으로 부과된 반면 취득세는 특별히 농특세 10%가 부과된다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되죠? 종부세는 농특세 20%. 그죠?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양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독립된 세금과 부가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아까 재산세는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시에 물납 인정됐었죠? 이해하시죠? 그러면들 재산세는 세액이 1,0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재산세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지방교육세 나온다고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액 1,000만 원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걸까요? 포함하지 않는 걸까요? 또 하나 물납 인정되는 것은 재산세만 물납 인정됩니까? 지방교육세도 같이 물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응용이 안 돼.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알면 그냥 하나만 알아.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세액에 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건가 포함하지 않을 건가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물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한지 지방교육세도 물납이 가능한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납 인정되는 거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죠. 지방교육세라는 만화이 없잖아. 맞죠? 따라서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다고 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만 물납 인정되는 거지 지방교육세는 물납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물납에 독립된 세금과 부가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22페이지 넘어갑니다. 22페이지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담세력의 측정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세율에 따른 분류 8번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9번 과세 대상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읽지 마세요. 아셨죠?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만 10번 부동산 관련 조세 자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주제 네 번째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외우셔야 돼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여러분들, 이건 자, 들어보세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냅니다. 취득세 내죠. 취득세 나오면 뭐도 따라 나오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나오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또 뭐가 있지? 등록면허세 내겠죠? 등록세 나오면 지방교육세 또 따라 나오죠. 맞죠? 그 외에 세금 뭐가 없을까? 그냥 우리가 아는 세금?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내야 되죠? 인지세 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셨죠? 물론 이건 외에도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에 따른 세금이고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 있죠? 재산세 내오면 뭐가 나옵니까? 지방 교육세 내야 되고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주택일 때는 6억, 토일제는 5억 또는 80억 초과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 금액이 큰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거든요. 이런 종합부동산세 내면 뭐도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오죠? 지금 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뭐가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맞죠? 그럼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 내야 되겠죠?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를 무슨 소득세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나오는 거 세금이 이제 아니지만 결국은 같이 내야 될 세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지방 소득세가 있어요. 이것이 보유할 때 낸 세금이죠. 오케이? 자, 처분할 때 낸 세금 뭐가 있어요? 양도 소득세 또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겠어요? 종합소득세겠죠. 이렇게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세금 있죠? 지방 소득세도 당연히 나오겠죠. 오케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면서 뭐 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 내야 되겠죠. 또 부동산 매매 거래 등에 대한 뭐도 내야 될까요? 인지세도 내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취득, 등록 또는 양도소득세가 만일 감면된다면 감면세에게는 뭐가 붙는다? 농특세 20%가 붙을 수 있겠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이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자꾸 상식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런 세금들이 있다는 건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이런 세금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보시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다시 한번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뭐하는 과정 중에서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관련된 조세가 있어요. 이건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세금들이 있다라고 대충 알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이래.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농, 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농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농부.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돼서 교수가 그렇게 시험 문제 자기 책 써놓고 그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농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변형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 중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래요. 뭐가 있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거 있을 수 있어.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교수들이 원하는 답은 지방교육세. 아셨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방교육세가 답인데 문제는 두 가지야. 어떻게 문제 두 가지냐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 다르게 물어본다면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해보면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에 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만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이것 말고도 종합소득세라는 세금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답은 지방소득세로 문제를 낼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다르게 물어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지 않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셨죠? 제가 표를 그렇게 그려놓은 곳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 네 가지를 배웠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해요. 아이고, 그냥 징하게 외워, 징하게. 자, 국세중 물납 인정되는 거, 상속세, 지방세중 물납 인정되는 거, 재산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목적세 오세요. 목적세, 국세중의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아셨죠? 그 다음에 독립된 세금과 부과되는 세금 다시 한번 외우죠. 취득세에는 뭐가 붙고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붙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젠 지방소득세가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이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부동산 관련 조세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관련된 조세는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은 지방교육세.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된 세금은 지방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은 지방소득세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 네 가지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 개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잠깐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자, 5분 정도만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2차 과목이 뭐예요? 2차 과목이 중개사법, 공법, 공시, 세법이죠. 공시는 크게 등기와 지적으로 나눠지죠. 선생님들 문제 수를 보면 중개사법 몇 문제? 40문제, 공법 40문제,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세법 몇 문제예요? 네,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세법이 16문제. 다른 중개사법이나 공법에 비하면 한 40% 정도 문제밖에 안 나오죠. 아셨죠? 선생님들 세법이 참 계륵입니다. 계륵. 먹자니 먹을 거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세법 덕분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세법은 만점 맞아도 16문제밖에 안 맞으니까 세법 덕분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기는 힘들지만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은 좀 많이 듣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40문제, 1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응? 이렇게. 여러분들, 세법을 민법처럼 공부하면 16문제 못 맞겠습니까? 맞죠? 맞겠죠. 그러니까 그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부 방법도 조금 다르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암기 노트입니다. 저 강의 노트를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법의 시간이 정말 자유자재껏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면 진짜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읽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은 좀 형평성이라기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줄이고 이 강의 노트를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한 장 보는데 거짓말하고 5분이면 5분. 3일에 5분 정도만 투자해서 한 번씩 외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될 거라는 거 아셨죠? 이게. 그리고 문제풀이 가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첨삭만 하면 돼요. 아셨죠? 매번 이렇게 제가 강의 노트를 드릴 테니까 강의 노트별로 해서 암기를 해서 꼭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러면 16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돼? 16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딱 세금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세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문제가 나오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금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3, 4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3, 4문제 나옵니다. 보통 4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많게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조세 총론의 부분에서 두세 문제 또는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온다? 16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은 16문제인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한두 문제가 더 나오고 꾸준히 4, 4문제씩 다 균등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조세 총론 오늘 배우면서 최대 3문제, 적게는 2문제 이렇게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세법을 암기해 받아라고 해요. 세법을 암기해 받아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만큼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공법보다는 뭐 덜 한다고 싶겠지만 공법에 준할 만큼의 그 정도였던 암기력이 있고요. 제가 이제 공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가 돼야지 공부가 쉽죠.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공부도 잘 하시고 아셨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기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암기 없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요. 점수는 암기에서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거야 이해력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지 아는지 여부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공부에 대한 암기력은 3일을 못 간대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우리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겠지만 보통은 3일이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암기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그게 몇 개를 못 한다고요? 3일을 못 간대요. 그리고 나서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암기가 하루가 건넜다면 이때는 반나절이면 되고 또 3일 가요. 또 잊어버려요. 맞죠? 또 암기하십니다. 이때 암기는 전에는 반나절이었지만 이제는 5시간이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한 번 암기를 하고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외웠다고 그게 이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암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암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모르는 걸 배워나가는 건 재밌어요. 근데 내가 한 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반복한다는 게 공부가 그게 힘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암기는 반복인 거지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암기, 세법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세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좀 쉬었다가 납세의무 26페이지부터 나갈게요.